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최근 중증 외상센터를 다룬 드라마가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 외상의료의 현실을 해학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판타지적 요소를 녹여냈고 일상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장면들이 펼쳐지다 보니 시청자들이 열광했죠. 그런데 중증 외상센터의 현실은 드라마와는 많이 다릅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 환자는 늘 발생하지만 지원하는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보살필 수 없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5년째 후배를 기다리며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단국대학교 충남권역외상센터 허윤정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허윤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안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입니다. 네네. 요즘 그 중증 외상센터를 다룬 그 드라마가 좀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살면서 응급실은 제가 심야에 몇 번 가봤는데 진짜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보다 훨씬 중한 분들이 가는 곳이 이 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예. 저희 환자분들은 뭐 의식이 없거나 네.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는 상태가 많아서 되게 조용하기도 하고 응급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경증보다는 중증이신 분들만 이제 오시는 곳이 외상센터입니다. 아, 그렇죠. 막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교수님의 그 이미지가 있었는데 왜 흔히 막 응급실에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의사분들 부스스한 머리에다가 다크서클 네.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의사 가운 막 걷어붙이고 너무나 깔끔하게 멋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과찬이십니다.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병원에 있을 때는 그러고 다니는데요. 밖에 나올 때는 좀 사람인 척하고 나옵니다. 아, 사람인 척. 거기 계실 때는 진짜 사람이 아닐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아, 네. 뭐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럴 때도 많다 보니까 네. 네, 좀 지금보다는 다소 피곤한 모습으로 보통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지금 밤을 꼴딱 세우고 지금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도 예. 다행히 오전에 마무리가 돼서 올 수 네.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외상외과의 1분 1초는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 환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어디에선가 대량으로 출혈을 일으키고 있거나 네, 뇌가 망가졌거나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초단위로 환자의 상태가 변하거든요. 네네. 이 피가 쏟아지는 걸 눈으로 한번 보신다면 이렇게 드럼통으로 거의 들이붓는 그런 속도로 피가 나는 그런 환자들을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정말 생각의 단위도 초단위로 하고 저희 움직이는 것도 초단위로 움직이고 드라마가 과장은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1초 1초가 어떤 사람의 생사를 네. 판가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좀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귀중한 시간이겠네요.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십니까?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럴 예. 때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외상외과 의사 입장에서 외상센터는 어떤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을 끊고자 하는 이와 잊고자 하는 이들이 사투를 벌이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얘기하실 때 그냥 표정이 조금 만 가지 표정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늘 스쳐가니까.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고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막 어떤 본인의 어떤 뭐 극단적으로 시도를 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귀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외상외과 의사가 멸종 위기종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다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외상외과에 처음 입문을 한 것이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이제 처음으로 외상외과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 쭉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 5년 지나서 이제 6년 차쯤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저보다 후배 의사가 그 사이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희 센터에. 아이고. 네, 그래서 계속 막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게 신입사원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지금 소원이 무엇이냐 밑에 후배가 들어오는 거라고 하거든요. 저랑 소원이 같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 좀 갑니다. 그 정도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원들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의사들도 다 사람이고 일을 하는데 따른 어떤 리스크나 그런 고통과 고뇌, 그다음에 업무 강도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아마도 네. 너도 나도 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방증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 외상센터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소명의식이 없으면 좀 어려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곳이 소개해드렸지만은 충남 권역 외상센터예요. 충남 지역에 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혹시? 저희가 충청남도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충청북도와 이제 대전 쪽에는 각각 외상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럼 전국에 이렇게 도 단위로 외상센터들이 권역 외상센터들이 있나요? 도 단위로 있는 곳도 있고 이제 인구를 기준으로 쪼개다 보니까 어떤 곳은 조금 도 단위가 아니기도 한데 전국에 한 18개 정도 권역 외상센터가 현재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 센터마다 사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요? 어떤 네.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국종 교수님 처음 나오시고 해서 센터들이 설립이 국가 주도로 잘 이루어졌고 네. 점점 해가 갈수록 이제 늘어나서 숫자가 그렇게까지 늘어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충분한 인력과 어떤 자원의 지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외상센터라는 게 사실 24시간 돌아가야 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대기를 해야 하고 병원은 그 언제 올지 모르는 외상 환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실 병원 입장에서도 좀 희생을 해야 하거든요. 수술실을 비워둬야 한다든지. 그렇겠네요. 외상 환자 전용 공간을 마련을 해야 하고 거기에 계속 뭔가를 투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센터 수가 너무 늘어나서 지원도 분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센터들은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런 센터들도 있고 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네요. 네. 이게 뭐 지원이 없으면 사실 수지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교수님 계시는 곳에는 많이 옵니까? 저희 충청남도에 있는 이제 환자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경기 남부 권역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로부터 천안 삼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교통의 요지. 네, 저희 병원이 그 천안 IC 톨게이트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로 인한 교통사고, 네, 그게 가장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서해안 쪽으로 가면 그 산업단지들 위치하고 있어서 산업재해들, 그다음에 주변에 농경지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농경지에서 일어나는 사고들도 많이 있거든요. 경운기나 트랙터 사고라든지. 그리고 뭐 천안 도심도 끼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건축 현장에서의 사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활하면서 뭐 서로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환자들이 자살하거나 이런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병원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응급 중에서도 초응급 환자들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네. 우리 계시는 충남 권역 외상센터에서는 우리 교수님 포함해서 몇 분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 센터에는 외상외과 교수님 7명, 저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흉부외과 교수님 4분, 신경외과 1분, 정형외과 1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분들이 이제 한 팀이 돼서. 네,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조촐한 팀이에요. 저희가 그 18개의 권역 외상센터들이 매년 이제 국가에서 평가를 받는데요. 복지부에서. 왜냐하면 외상센터는
국가의 예산으로 전액 굴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감시와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등수를 매겨요 매년. 네. 환자를 얼마나 잘 봤냐, 적정한 치료를 했느냐, 또 이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년 심사를 받는데, 저희 병원이 이제 작년 평가에서 전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 오. 네, 굉장히 저력 있는 센터인데. 근데 조촐하다고 그러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1위는 그 불변의 아주대병원. 네, 네, 네. 아주대병원이 항상 1위를 하시는데 그 아주대병원과 저희 병원을 비교하면은 굉장히 저희는 사람도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센터 규모도 굉장히 작고 네, 네. 지원 규모도 작고 한데 이렇게 인력을 갈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저희가. 비해서 아주 네, 그냥 네. 그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계신 분들은 요즘 표현으로 뭐 뼈와 살을 갈아 넣는다고 그러던데 네.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 요즘 그 중증외상센터 다른 드라마 보니까는 뭐 거기 나오시는 의사분은 뭐 전장을 누비면서 그런 거는 옳지 못합니다. 못하는 게 없고 그러는데 뭐 물론 드라마니까 이제 감안을 하고 봅니다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상외과 의사를 하려면 좀 체력도 받쳐줘야 되고 뭐 실력은 물론이고 강단이나 배짱이나 정신력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구나. 기본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체력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밤을 새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생활이 불규칙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안 맞으면 이 일을 어려워하시기는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서 수술을 오래 해야 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력은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실력보다는 빠른 판단력이나 주저하지 않는 그런 강단 뭐 그런 게 환자를 살리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실력이죠. 그런가요? 확신이 있어야지 빨리 판단을 하고.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단위로 환자 상태가 변하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걸 이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신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약간은 감정이나 이런 사감 같은 건 정말 배제하고 눈 앞에 있는 손상에만 집중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네. 예. 그 외상외과는 24시간 365일 계속 돌아가는 곳인데 근무하시는 날은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한 달에 8번에서 10번 정도 당직 근무를 서는데 한 번 당직을 서면 24시간 연속으로 근무를 하고. 그럼 아침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네.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그러니까 그 24시간 동안 제가 이제 소방대원들이 저희에게 다이렉트 연락을 하는 폰이 있어요. 그거를 들고 있으면서 대기를 하는 거죠. 이송 환자 이제 올 거 대비해서. 환자가 지금 이런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송하겠다. 몇 분 걸린다. 환자 상태는 이렇다. 이렇게 저희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대기를 하는 폰이 하나가 있고 이제 또 하나의 폰은 이제 외상 중환자실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받는 그런 콜을 받는 거를 한 명이 이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대를 갖고 써야 되는군요. 네, 이제 한 밤에 외상팀 당직 중에 한 명이 이제 팀장을 맡아서 그 폰 2개를 들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날 밤을. 그런데 이제 그 2대 휴대폰이 굉장히 조용한 날도 있고 하루 종일 울려서 배터리가 다 나가서 꺼지는 날도 있고 조금 업앤다운이 있는 편입니다. 불확실성의 정말 집약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하고 있을 수도 없고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럼 제가 교수님 아까 방송 전에 여쭤보니까는 7살짜리 아이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아이가 전화하면 받는 핸드폰도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아이가 아직 핸드폰이 없어서 최대한 늦게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외상센터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인근에 어떤 큰 사고가 났다거나 그럼 환자가 한꺼번에 몰릴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굉장히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한 번에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맞습니다. 사실은 몰려오는 환자 저희가 다 슈퍼맨처럼 처리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현실은 그럴 수가 없죠. 인력도 한정되어 있고 공간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환자가 들어오면 누울 수 있는 소생실에 베드가 2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정말 중환 환자 2명만 우선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한다면 이제 구급대원들과 상의를 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제 보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급한 환자를 2명만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게 원칙이고요. 사실은 환자 더 많이 살리겠다고 받을 수 있는 환자를 벗어나서 더 많이 받았다가 모두 다 못 살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상태를 모두 들어보고 가장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가장 중한 분 2분을 저희가 이제 받고 있고 그 환자가 이제 한 명이 처리되면 바로 다음 환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그 환자들이 뭐 병원 갔다가 못 받는다 그래 저 병원 갔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네.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사실은 네. 밖에서 보기에 병원은 굉장히 큰 건물이고 의사도 많아 보이는데 네. 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수용 거절을 한다는 것인가 굉장히 반감이 드실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이 있고요. 여러 명을 받았다가 오히려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못 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이국종 교수님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그 외상외과 하면은 알려진 게 이국종 교수님의 그 석혜균 원장 살려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 관심 갖는 지원자들도 생겨나고 그게 이제 14년 정도 됐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는지 그 관심이 반짝으로 끝나진 않았는지 그 계시는 단국대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현황이. 저희 단국대는 일단 현재 외과 전공의가 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 의정 사태가 있기 이전에도 원래 전공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2분 원래 전공의 계셨었는데 뭐 한참 전에 졸국하셨고 네. 네, 그래서 전공의가 없네요. 그래서 6년째 이 후배를 못 받고 계시다고. 그렇죠. 뭐 전공의가 있어야 사실 뭐 좀 가르쳐주고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네. 수도 있을 텐데 교수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참 막막하죠. 그러네요.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수련센터가 세워진 지 11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외상 전문의를 수련하는 그런 병원인데 이 외상 전문의 수련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할 수 있는 병원이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뭔가를 보고 배우려면 외상센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야 하고 네네. 환자 처치도 잘 하는 그런 병원이어야 하는데 일단은 그런 병원 자체가 굉장히 드문데 고대병원은 사실 제 모교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외상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고 국군 수도병원과 연계해서 열심히 외상 환자 보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네. 이런 소식을 저도 뉴스로 접하고 굉장히 처참한 신경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생명하고 다 직결되는 거라서 말이죠. 이 병원에서도 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기 때문에 이 외상센터 운영할 때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측 입장에서도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외상센터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네네. 그 말은즉슨 환자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자가 마치 온 것처럼 물자를 투입하고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방 하나를 늘상 비워놔야 한다. 외상 환자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환자를 위해서. 네. 사실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죠. 그렇죠. 그 수술방을 하루 종일 계속 돌리면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대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외상센터를 국가에서 운영을 해주기 시작한 그 14년 전부터 외상센터라는 것이 존재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요즘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듯이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것도 있고 돈 잡아먹는다라고 어떤 네. 그 경영의 측면에서 보는 네, 막 서로 미안해하고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입원 환자 중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 계신데 불법 네. 체류자예요. 예. 그러면 이 환자가 불법 체류자라는 걸 그런데 사실 실려올 때부터 알 방법은 없죠. 그리고 그렇죠. 그걸 안다 해도 저희는 환자를 가려서 받거나 치료할 때 그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네, 거죠. 그래서 모든 치료를 해서 살렸는데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한국 정부도 베트남 정부도 모두 이 환자에 대해 어떤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적자는 병원이 그냥 떠안아야 하는. 치료비 청구를 따로 해도 받을 길이 네, 지금 받을 데가 아무 데도 없군요.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베트남 현지에서 모금을 해서 네. 조금 소액을 보내주긴 했더라고요. 네. 되게 고맙긴 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람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볼 수도 없고 말입니다. 네. 예. 제가 보니까 그 닥터 헬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띄우는 것도 굉장히 그 말이 많더라고요. 그 운영하거나 이런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까? 닥터 헬기 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교수님은? 저희 병원은 이제 응급의학과 교수님들께서 닥터 헬기를 같이 탑승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저도 이제 교육할 때나 여러 번 헬기를 가서 보고 이제 타보기도 했는데 안에 내부만 둘러봤는데 그 안에 뭐 이렇게 치료 시설이 다 이렇게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최소한의 시설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정말 작아요, 헬기가. 그 키가 한 175가 넘는 환자는 다리를 쭉 펴고 눕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정말 미니 헬기이고 키 큰 사람들은 못 하겠네요. 네. 오, 예. 그래서 그리고 환자가 이렇게 한쪽 벽면에 완전히 붙어서 타야지 이제 옆에 의사가 겨우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오른쪽 가슴에 무슨 기흉 같은 게 생겨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근데 오른쪽 벽에 환자 가슴이 왔다 해서 처치를 못하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좀 열악한 그런 헬기이고요. 그래도 또 그게 꼭 필요한 곳들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도 그 헬기를 띄워서 저희는 이제 서해안의 도서 지역에서 헬기를 타고 환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산에서 구조되는 환자들 헬기 타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를 목숨 걸고 같이 탑승하시는 저희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이 네. 사실 그 처우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헬기가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죠. 네, 위험해요. 생명수당 같은 것이 좀 더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정말 거의 수당 없이 같이 탑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 저희 신입사원 때 아나운서 신입사원 때 그 귀경길 교통 정체 상황 하면 그 헬기를 타요. 신입들이 주로 당첨이 돼서 저는 운 좋게 안 탔는데요. 그 탄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멀미가 장난 아니고요. 맞아요. 멀미 그다음에 그 굉장히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청력 이상을 조금 호소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닥터 헬기를 운영하는 거는 사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응급 상황에서는 골든 타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헬기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외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이런 급한 질환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는 헬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에서는 이제 119라든가 이렇게 출동하면 환자한테 비용을 청구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헬기를 운행해도 구급차가 가도 이게 비용이 지금 무료죠. 그렇죠. 환자에게 비용이 청구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운행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한 번 뜨고 내리는데 거의 한 2-3천만 원 정도 국비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거 네. 이용을 할 수 있고 모든 국민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그만큼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하도 의학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이제 용어도 CPR, 네, 그 심폐소생하는 거. 그건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잖아요. CPR 경험도 아마 교수님 많으실 텐데 심폐소생을 해서 그 살아나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요거는 연구를 통해서 네네. 어느 정도 좀 정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CPR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을수록 사실 돌아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또 이 심장이 멎은 기전이 무엇이냐, 몸 안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서 심장이 안 뛰는 것이냐, 아니면 네. 호흡이 잠깐 억제가 돼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냐, 이런 원인에 따라서도 조금 돌아올 확률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황을 듣고 이 환자가 몇 분 동안 CPR을 구급대원이 했는지 이런 걸 들으면 대충 사실 감이 오죠. 이건 돌아오겠다, 이거는 못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감이 구급차 옵니다. 안에서도 대원들이 막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렇죠. 저희가 이어받아서 이제 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인데, 하고. 네. 그 드라마 보면 힘드니까 막 그 바톤을 거의 체인지하면서 네, 하시더라고요. 구조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 할 때 그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CPR인 경우에는 그 네. 다음의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죠. 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으면 이 환자 빨리 수술방을 열어서 환자 수술을 이송을 시키고 배를 어떻게 열고 이런 걸 다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 스케줄을 그 즉시 짜야 되는군요. 그렇죠. 머릿속에서. 예. 이게 돌아오면 피를 몇 파인트를 더 주고 뭐 약을 어떻게 주고 해야겠다, 이런 계산을 하면서 하고, 사실 근데 그런 계산하면서 CPR 할 때는 행복한 편이고요. 왜냐하면 네. 환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이 이미 50분 동안 CPR을 하고 저희에게 환자를 인계했다. 그러면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저희도 네. 알고 있고. 예. 그러면서도 CPR을 하면 이제 이 환자를 이렇게 계속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심장 압박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하며 어떻게 작별을 하게 해줘야 하는가,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오늘 허윤정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뭐 가슴 아픈 얘기도 있지만 굉장히 얘기가 흥미진진해서 이 안에서 이 드라마보다도 사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우리 중증외상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사를 가르는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단국대병원 충남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의 허윤정 교수였습니다.